네, 안녕하십니까. 강북 삼성병원의 한복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제품별 특성 및 이상 반응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라는 거는 이 호흡기 감염병이죠. 그 원인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의해서 발생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코비드 19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19년 그 1월 31일에 중국에서 상당히 많은 이 원인 미상의 폐렴 환자가 생겼다라고 WHO에 보고하면서 이 질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었는데요. 이미 이렇게 보고되는 이 시점 이전에 많은 환자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황은 어떠냐?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각 국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상황이 심상치가 않으니까 한 달 후에 WHO는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됐었고 3월 11일 날은 팬데믹을 선언하게 됐었는데 이 팬데믹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국내에서도 검역을 강화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굉장히 많은 희생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 손 씻기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 K방역 무수히 많은 정책과 이 국민들이 뒤따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끊임없이 환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그 WHO의 대시보드를 보면 3월 9일 현재 1억 1,800만 명의 환자가 생겼고 사망자만 263만 명에 지금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 계절별로 보면은 이제 역시 지금 이 12월 연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환자가 생겼고 그 이후에는 조금 트렌드가 감소되는 지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대안은 뭐냐? 백신이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일 거고 우리가 이 팬데믹의 종식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앞에서도 우리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돌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사실 이 백신에 대해서는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보도되는 그 언론 이 내용을 접하게 되는 상황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방접종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 집단 면역 확보입니다. 사실 면역이라는 거는 내가 자연스럽게 감염이 돼서 면역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많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백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이걸 통해서 이제 면역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아주면 나는 이득을 좀 볼 텐데 안 맞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예방접종을 통해서 결국은 면역을 키우게 되면 만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내가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중증에 이르거나 사망에 이르는 이런 상황을 조금 피해갈 수가 있겠고 또 타인을 감염시킬 가능성이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가 있다. 이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도 2월 26일 날 이 대통령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처음 접종하게 됐었고 그 다음 날은 화이자에서 나온 백신을 접종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도 외신을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이렇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까지 나서서 이 홍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예방접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은 지금까지 사실 우리가 접할 수 없는 백신이었었고 또 이 질병 자체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종 감염병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19 백신 만드는데 뭐가 문제냐, 뭘 이용해서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노력해서 찾을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대부분의 코로나 백신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침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외피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 그러고 줄여서 뭐 S 단백질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체내에 이 호흡기 계통에 침범을 하려면 이 호흡기 세포에 있는 이런 리셉터가 있는데 이걸 이제 ACE2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하고 결합을 해야지만 이렇게 세포를 뚫고 침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백신들은 자, 그러면 이 돌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인위적으로 좀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좀 하게끔 해가지고 뭔가 대응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자. 이런 걸로 여러 가지 유형의 백신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이제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백신 플랫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매년 뭐 인플루엔자 백신 또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가 백신들을 맞기 때문에 이 백신 플랫폼은 여러 가지 유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최초로 이 백신을 만드는 이제 기술 중에 이론적으로만 정립이 됐지만 실제로는 이런 유형의 백신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최초로 이 코로나 백신에 적용이 돼서 상용화된 게 바로 이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화이자 또 모더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다 모두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간에 일단 인체에 이제 무해한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각각의 방법으로 우리 몸에 주입을 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방법으로 백신을 지금 저희가 맞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렇게 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 불활화 백신, 재조합 백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이미 이 두 가지는 들어와 있고 앞으로 들어올 게 모더나, 존슨앤존슨에서 만든 것, 그다음에 노바백스가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백신 플랫폼에 의거해서 만들어지고 특히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RNA가 좀 취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면역 반응을 일으키려면 이제 리보좀이라는 이런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들죠. 자체적으로 스스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운반을 쉽게 하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부작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60만 명이 맞은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의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95%를 조금 넘는 것 같은데요. 이 95%를 차지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바이러스 벡터 백신으로 일단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여기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주입을 해서 이렇게 백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체내로 들어오게 되면 T세포, B세포 여기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B셀과 T셀에서 인식을 하게 되고 만일에 이렇게 이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체내로 들어오면은 여기에 B셀에서는 중앙체를 만든 이것이 이 바이러스하고 결합을 해서 감염성을 좀 중화시키게 되고 이 T세포에서는 항체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이 두 가지들이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아시다시피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개발을 했었고 네, 이미 이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조는 가능한데, 이 취약한 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할 수 있게끔 굉장히 저렴한 비용, 이윤을 남기지 않고 개발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금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장점도 있고 나름대로 백신들은 다 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RNA 백신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보관이나 유통 이런 것에 굉장히 용이한 반면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항체 생성 효과는 상대적으로 좀 낮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전에 발표된 이런 자료들에서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접종은 2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개발될 당시에 한 크게 4그룹으로 나누어서 그 임상 그 시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 그룹에서 실수로 1차를 저용량으로 2차는 표준 용량으로 그리고 요거 이제 저희 그 임상 시험에서 설계된 이런 거였었는데 표준 용량으로 1차, 2차를 접종한 그룹에 비해서 1차를 저용량으로 했었던 이 그룹에서 예방 효과가 훨씬 높은 이런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운 좋은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는 표준 용량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이제 화이자 백신은 새로운 방법이죠. 이 mRNA 백신으로 이거 이제 제조 기간이 짧아서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참 좋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mRNA 백신은 처음 만들어진 그런 플랫폼에 의거해서 만들다 보니까 현재는 생산 그 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RNA 자체가 굉장히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이 콜드체인에서 초저온에 이 냉동 보관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되기 때문에 보관 관리가 굉장히 까다로운 거죠. 그래서 일반 냉동고 사용할 수도 없고 이런 유형의 초저온 냉동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제일 그래도 우리가 심증적으로 화이자 백신을 조금 기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면역 효과가 좋다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보고된 결과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지금 화이자가 우리나라에서 접종을 하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고 이 화이자는 핵산 백신인데요. 접종량에 약간 차이가 있고 2번 접종하는 건 같고 이 1차와 2차의 간격도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한 4주에서 12주를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이 접종하는 의사들 교육받을 때는 저희는 이제 4주로 교육을 받았는데 조금 변경이 돼서 지금 8주 또 저희는 실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다음 접종일은 보면은 한 8주에서 9주 사이 정도로 이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보관 온도도 역시 이제 실온에서 가능하지만 모더나나 화이자는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화이자는 마이너스 75도 전후, 모더나는 마이너스 20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연자께서 이제 많이 이게 여기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박영선 그 시장님 후보 그 대독하는 거기에서도 등장한 게 최소 잔여형 주사기인데 이 주사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이 바들 속에 남아 있는 이런 이제 양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보니 사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 원바이알에 한 10명분 정도가 들어있지만 이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쓰면 이론적으로는 한 12사람까지도 맞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그렇지만 이 한 사람이 접종하는데 0.5ml 이렇게 적은 용량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정확도도 좀 높이려면 12명까지는 안 하겠지만 충분히 11명은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그 예방 효과 지금까지 보고된 것을 보면 화이자하고 모더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95%, 94.7%.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하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한 70%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방 접종을 하기 전에 상당히 우려하는 마음도 크고 또 실제로 이미 접종하신 분들 중에는 이상 반응을 호소해서 인터넷에 보면 정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살펴보면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 접종 후에 그 접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 해당 예방 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상 반응들을 많이 이제 중증 같은 경우에 호소하는 경우에 그 인과관계를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상 반응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접종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뭔지 좀 잘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진표도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의사를 만났을 때 충분히 나의 건강 상태를 조금 서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접종하고 나면 이상 반응도 잘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종 제외 대상자, 맞으면 안 되는 분,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뒤에 연자께서 발표를 하시겠지만 특히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하고 좀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이식 수술을 한 이후에 면역 억제제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다. 이제 이런 경우에도 접종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면 이상 반응이 전신 반응으로 올 수도 있고 국소 반응으로 올 수도 있는데 크게는 한 5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전신 반응인데요. 피로감, 두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를 힘들게 해서 출근하기 힘들어하는 이 대표적인 증상은 발열과 심한 근육통인 것 같아요. 뭐 오한을 동반한 근육통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출근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은 종종 있는데 이 빈도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발열 부분에서는 이 화이자보다 조금 높지만 다른 증상들은 이 화이자나 모더나가 조금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됐었고 국소 반응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인플루엔자 백신 맞고 다 흔히 경험하셨을 텐데요. 접종 부위가 약간 뭐 붓고 아픈 이런 여러 가지 가벼운 증상들은 흔히 경험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몇 가지 이상 반응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나필락시스죠. 이 아나필락시스는 예측이 가능하지가 않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진전이 되는 이런 심한 과민 반응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도가 막히고 뭐 목소리가 잘 안 나온다, 숨가쁘다, 아니면은 혈압이 막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의식소실로 이어졌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주사를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이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 관찰을 하도록 하고,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었던 사람이라 그러면 반드시 30분간 관찰을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는 1차 접종 때, 또 화이자는 2차 접종 때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연령대가 높은 분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이상 반응이 조금 더 빈도가 높습니다. 아마 연령이 높은 층에서 조금 이상 반응이 적은 이유는 면역 체계도 같이 노화 현상이 아닐까. 조금 서글픈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서 이걸 좋아해야 되나 아니면 슬퍼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이건 뭐 급격한 전신 반응인데요. 병원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이거에 대비한 사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접종자가 하실 일은 없죠. 그 관찰하는 장소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준비된 그런 약을 사용해서 뭐 기도도 확보하고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 AED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장소에서 우리가 관찰을 하게 되는데, 참고로 이 에피네프린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최적의 약물이겠죠. 이렇게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허벅지 바깥쪽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뭐 옷을 일부러 벗기고 뭐 이럴 필요도 없이 그대로 옷 위로 주사를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치료 방법을 다 준비를
의료기관들은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의료기관 종사자들 또 병원에서 이제 요양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안전하고 관련된 이제 이런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아마 나름대로의 이런 대처 방안들을 다 갖고 계셔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접종 연령이 점점 낮아져서 아마 청소년들이 접종을 하게 되면 그 나이 또래에 조금 불안해하는 마음을 크게 갖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깁니다. 이럴 경우에 실신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기절하는 경우. 이때 아나필락시스하고 좀 감별이 돼야 되고 또 그 연령대는 한 사람의 환자가 생기면 또 주위에 조금씩 그 비슷한 반응들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개는 이제 이런 혹시 증상을 경험했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누워서 접종하는 방법도 있겠고 만일 환자가 생기면 눕혀서 다리도 좀 올려주고 옷도 좀 느슨하게 해주고 또 찬물로 조금 얼굴과 목에 이렇게 차갑게 해주기도 하고 만일에 넘어졌다 그러면 부상을 입지는 않았는지 확인도 필요하겠고요. 의식이 없어졌다. 의식 소실이 되면 빨리 응급실로 환자를 이동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관찰하는 동안에 발생한 문제는 다 의료기관에서 대처를 잘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집에 가서 열나고 근육통이 심해서 내가 잠을 설쳤다, 잠을 못 잤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을 지금 준비를 의료기관에서는 본인이 원할 경우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미리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 이제 발열이 되면 그때 타이레놀을 복용을 하고 있고 의사진료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경우에는 39도 이상의 고열 그리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38도 이상의 발열 그리고 심한 이런 알레르기 반응으로 출근을 할 수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 예방접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그런 안전한 공중보건 중재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백신을 접종을 하게 되면 B세포와 이 T세포를 자극해서 바이러스에 대항하도록 하기 때문에 향후에 감염돼도 중증이나 이게 사망하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백신이 이상 반응이 있고 지금 안타까운 소식이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더라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집단 면역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주사를 맞고 나서 이게 대체 면역 지속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거는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접종 이후에도 이 팬데믹이 종식될 때까지는 마스크를 생활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색전증 문제 때문에도 유럽에서 난리가 났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1월 시작하면서 올해가 아마 작년에 코로나 환자 많을 때보다 올해가 훨씬 더 힘든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 관련 이슈가 아마 계속 나타날 거고 그런 이슈 중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국민들이 공포감을 가지면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 독감 때도 이제 독감 접종 후에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이슈들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접종률이 작년에 한 7% 이상 떨어졌거든요. 전년도보다.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시작되면서 이 백신이 개발된 지 1년여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불신들이 쌓일 거고 그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접종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저 옆에 이제 다음 강의하실 정재훈 교수님도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계신데 정재훈 교수님하고 저하고 언론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역부족으로 느낍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드릴 건 이제 변이 바이러스와 관련된 말씀인데 또 변이 바이러스도 일종의 백신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는 것 중에 하나여서 이 부분에서 오늘 잘 들으시면 어떻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는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실 거여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이러스는 이제 DNA 바이러스하고 RNA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NA 바이러스의 구조 자체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닥으로 돼 있고 이 가닥 자체가 한 가닥에 손상이 되더라도 다른 가닥으로 이제 이것들을 리페어, 그러니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이나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막아내는 측면들이 있는데 RNA 바이러스는 이런 식으로 한 가닥이 있으니까 만약에 특정 부분을 유실되거나 특정 부분이 바뀌더라도 바이러스 자체가 이 부분을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표적인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상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의 생성 수준들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세포들의 변이가 생기는 것들을 나타내면 유카리오사이트 같은 게 이제 일반적인 동물 세포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균, 그 다음에 DNA, 또한 RNA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RNA 바이러스가 다른 DNA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이런 그 유전적 변이가 잘 생긴다는 부분들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사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여러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팬데믹 상황을 일으키는 H3N2나 뭐 H1N1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제 시작이 되면 아예 기존의 백신은 아예 효과가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H3N2 안에서도 계속해서 유전적 변이가 있고 H1N1에서도 그 안에서 계속 유전적 변이가 있기 때문에 매년 백신의 효과가 약간 이상이 보이는 그런 상황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인플루엔자 B마저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교차로 유행을 하게 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부분들로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2년에 생겼던 일인데 보시면 실제로 이제 백신 안에 들어있던 H3N2 바이러스가 이제 요 형태, 유전적으로 이 정도인데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제 오히려 이 빅토리아, H3 빅토리아나 홍콩에서 유래된 바이러스인데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거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거리가 먼. 근데 이 당시에 이게 한 87%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당시에 백신의 효과 자체가 거의 30-40% 이상 떨어지는 그런 해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유전적으로 한두 개의 유전자가 이렇게 변형이 되더라도 바이러스의 몸체의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항체가 달라붙을 때마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교란이 되니까 바이러스를 제대로 이제 억제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H3N2는 이제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유행을 해서 50년째 유행을 하다 보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르게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행하는 H3N2랑 미국에서 유행하는 H3N2가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거든요. H3N2가 유행하는 해에는 보시면 백신의 효과가 여기 제로의 약금 제로인데 H3N2는 대부분 이제 백신의 효과가 제로로 나오는 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H1N1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에 나왔다 보니까 변이가 없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이렇게 유지되는 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되는 해는 이제 백신의 효과가 확 떨어지고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안 하는 이제 H1N1은 이렇게 백신 효과가 안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도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들을 이제 인플루엔자만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B형도 이제 뭐 B형이 야마가타 빅토리아 따라서 매칭이 되면 효과가 60에서 80이지만 매칭이 안 되는 그에 유행하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백신 안에 있는 거랑 일치하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제로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실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WHO에서 지금 이제 북반구에서 맞는 이제 백신에는 이제 이런 종류를 넣어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로나의 상황이 2-3년 정도 지나고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많아지면 코로나도 WHO에서 올해는 이런 코로나가 유행할 거니까 이런 성분으로 백신을 만들어라. 이제 이런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플루엔자 상황을 보더라도 예측이 되는 거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변이와 관련된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을 이렇게 여기 돌기 단백질 얘기 드렸는데 이 돌기 단백질이 내 몸에 폐포에 이제 침범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디에 변이가 생기는 거냐면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병독성을 나타내는 이 부위에 이제 그 변이가 생기는 부분인데 어떻든 백신 자체도 이 부분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범하는 거를 막는 거를 위해서 이제 백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형태가 유전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면 이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미 여러 형태로 계속 이제 나오기 때문에 클레이드가 하나, 둘, 세 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변이 바이러스 3개를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영국의 B117
해당되는 이제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 변이가 이런 데서 지금 일어나 있는 유전적 범위의 이제 부위를 보여드리는 거고, 어떤 거는 유전자가 없어지고 어떤 건 유전자가 형태가 바뀌거나 이런 패턴들이고요. 이 영국발 변이의 가장 큰 문제는 전파력이 50% 정도 증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작년에 10월쯤에 이제 영국발 변이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2달이 정도 지난 12월 달부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오히려 기존 바이러스를 대체하는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전파력이 세니까 기존 바이러스들보다 훨씬 전파가 잘 되니까 주종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신 효과는 다행히 뭐 비슷하거나 약간 감소한 수준이라 전파력은 세졌지만 백신의 효과는 떨어뜨리지 않더라. 그리고 3월 8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내에서 진단된 환자는 153명 정도 되고요. 남아공발 변이가 지금 사실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현재 한 30개국 이상에서 확인이 됐고, 지금 전파력과 관련되는 건 연구 중이고, 백신의 효과가 백신마다 다르지만 한 30에서 50% 정도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린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브라질 변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브라질 변이는 아직까지 이제 어느 정도 효과 떨어뜨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연구들을 따르면 여기는 2484K 유전자 변이가 있는 이제 변이들이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질 변이에도 2484K 변이가 일어나 있죠. 그래서 아마 브라질 변이도 아마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긴 하겠지만 백신의 효과는 상당히 떨어뜨릴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발 변이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제 진할수록 또 많이 퍼진 건데,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 북미, 남미에서 확산돼 있고, 우리나라는 연하게 일본이 연하게 돼 있어서 주종으로 바뀐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 외국 사람과 만난 사람들 중심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남아공발 변이 같은 경우는 주로 남아공, 그리고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이제 이런 쪽, 그 다음에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 좀 확인되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진 않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아공발 변이가 전 세계 확산되는 형태로 이제 만약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면, 지금 있는 백신만으로는 충분한 예방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개선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질발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북미, 특히 이제 브라질 중심으로 현재 유행이 거세지고 있고, 일부 인도나 이런 데서 이제 좀 환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백신의 효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임상 연구에서 결과가 나온 것도 있고, 실험실에서 연구가 결과가 나온 게 있는데, 현재 이제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 모더나나 노바백스에 대해서 실험실적 평가를 해봤더니,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에 대한 부분이 한 2점, 그러니까 그 백신에 대한 그 중화항체의 능력 자체가 2.1배 떨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감염된 사람에서도 중화항체가 1.5배 떨어진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참고로 나온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인데, 색깔이 이제 진한 게 효과가 좋다는 거, 연해지면서 떨어지는 건데, 보시면 변이 바이러스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백신 전반적인 그런 항체 치료제들의 효과들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B127,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영국발 변이하고 그 다음에 남아공발 변이인데요. 보시면 이제 B135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제 중화항체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들이 보이고 있고요. 있는 것들이 보여서, 일단은 이제 화이자 백신, 이제 DNA 백신은 임상 연구 결과는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실험실적으로도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이제 그 백신 효과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모더나 백신도 마찬가지인데, 모더나 백신도 전반적으로 B127 영국발 변이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지만 B135에 해당되는 거기 남아공발 변이에서는 중화형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 보여서, 거의 대부분의 백신, 현재 개발되어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백신이 실제로 그 남아공발 변이에서는 전반적 효과가 떨어질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또 화이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부분에서도 화이자 백신 떨어지는 거와 아스트라제네카 떨어지는 거 둘 다 떨어지긴 하지만 둘 다 비슷비슷하게 떨어지죠. 어떻든 간에 전반적으로 B135 남아공발 변이는 전반적으로 백신의 효과를 많이 떨어뜨릴 거라는 게 모든 백신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논문 실제 백신 효과를 보는 접종자에서의 효과를 부분을 봤더니, 실제로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7%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백신 효과가 한 80% 정도가 지금 백신 효과, 기존 바이러스에 대해서 80%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남아공발 변이에서 확실히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현재 논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백신이 유행할 때는 임상 연구가
진행되는 시기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을 때여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는 없는 상태인데 뭐 효과가 95 이렇게 나오기는 하고요. 옥스퍼드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시험에 제출한 거는 한 60에서 90% 나오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 백신의 효과가 이제 10주에서 12주 정도 간격을 두고 접종을 하면 전반의 백신 효과가 80%를 넘는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백신 효과를 60%라고 얘기하기는 이제 그건 예전에 임상 연구에서의 결과고 현재 실제 접종에서의 결과도 80%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현재 나오고는 있는데 어떻든 영국발 변이에 대해 80% 기준일 때 영국발 변이는 74.6%니까 거의 잘 많이 안 떨어지지만 남아공발 변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27%까지 떨어지니까 거의 50% 정도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 백신 같은 경우는 임상 연구 시행 중간에 이미 그 남아공 변이가 유행을 할 때 체크가 돼서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효과가 57%, 전체 효과는 66%인데요. 이제 그 기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는 80% 정도 된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이게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섞여 있는 상황에서 연구에서 떨어져 보이지만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는 57% 정도 보이고 있어서 존슨이 떨어지고 노바백스가 이거보다 지금 최근 업데이트된 자료가 기존 전체 그냥 뭐 내성 바이러스나 변이 바이러스 다 할 때 있는데 최근 효과는 96%까지 나왔거든요. 변이 바이러스가 섞인데도 이렇게 나왔는데 최근에 영국발 변이는 조금 떨어지고 남아공발 변이가 한 60%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더라도 또는 실험실 데이터를 보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부분들은 다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네, 국내 개발인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이 두 이제 회사하고 셀리드에서 지금 백신을 만들고 있는데 기존 형태에 대해서 만들고는 있고요. 내년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까지 해서 내년에는 업데이트된 백신을 만들 거라고 현재 국내 회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변이 바이러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린 건데요.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유행했죠. 그러니까 RT 값이라 그래서 현재 감염제 생산 지수가 1.1 정도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의 그런 변이 바이러스 자체가 주종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유행이 상당히 강화될 거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해서 RT 값이 0.9 정도 되면 변이 바이러스나 기존 바이러스의 유행 자체도 같이 줄어드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유행상은 잡힌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주, 특히 영국발 변이가 이제 유행이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적어도 한 3, 4개월 지나면 주된 바이러스가 영국발 변이가 될 거다, 미국에서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잘 지키고 백신 접종 같은 걸 잘하는 상황이면 전반적으로 이런 유행 상황을 차단할 수는 있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또한 백신 접종을 서둘러서 하게 되면 어떻든 대응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이것들을 이제 뭐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식의 결과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그 한복순 교수님도 이제 강의를 하신 내용이지만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는 유전자 변이를 시키고 이 새로운 다른 아데노바이러스가 유전자를 내 몸에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항원을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형태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전자 자체를 삽입하는 거니까 이 유전자의 그 조합을 변이 바이러스 형태로 바꿔주면 금방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아예 mRNA 자체를 투여하는 거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만든 변이 부분을 이쪽 유전자 서열만 조금만 변형을 시켜주면 바로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개발되어 있는 많은 이제 백신 종류들이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SK가 만들고 있는 이런 프로틴 서브 유니트, 그러니까 탑선 단백질 백신 같은 경우도 다른 세포에서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서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 재조합 기술만 다시 한번 도입을 하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더나나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시험을 준비 중이라 그러고 빠르면 다음 달에 이미 임상이 시작될 거고요. 근데 이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임상은 기존의 이제 임상처럼 뭐 3만 명, 6만 명 이렇게 연구를 하진 않고요. 왜냐하면 이 플랫폼 자체가 안전하다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한 300명에서 하면 1000명, 많아도 한 2, 3천 명 정도만 연구를 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잘 생기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임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 다음 달에 이제 만약에 임상이 시작되면 올해 말이면 실제로 제품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개발이 된 상태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도 임상시험을 준비해서 올해 여름에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에 임상이 시작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임상만 빨리 진행되면 올해 말, 한 8월, 10월에서 11월, 늦어도 12월까지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현재 2번 접종을 맞은 분들이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한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냐면, 방금 나와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올해 말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 접종 형태로 이제 접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번을 다 맞는 게 아니라 2번을 맞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효과가 제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한 60에서 30에서 60% 지켜지니까 거기에 변이 바이러스를 맞춰가지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한 번 더 맞춰가지고 해결할 거고,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주종이 된 다음에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분들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두 차례, 2번 접종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부분으로 이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어쨌든 올해 말에 변이 바이러스가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그러면 추가 접종을 한 번 더 맞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인플루엔자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WHO에서 이제 올해 맞는 바이러스에 대한 그거를 정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계속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유행을 계속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매년마다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새롭게 만들어서 접종하는 상황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새롭게 백신 만드는 거는 시간도 짧게 걸리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응이 가능한 상황일 거라, 현재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많이 걱정을 하기보다는, 일단 아까 이제 미국의 시뮬레이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백신 접종을 좀 속도를 내서 현재 유행 상황을 통제를 해 놔야 되고요. 그리고 추후에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극심해지는 상황에서는 백신 자체를 업데이트해서 업데이트된 백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변이는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직까지 한국발 변이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유행이 극심해지면 한국발 변이도 언젠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변이 자체는 워낙에 당연한, 그러니까 이런 RNA 바이러스의 당연한 진화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영향,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 또 바이러스의 유행의 파급 정도. 그러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심각한 게 나오더라도 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제해서 그 나라에서 유행을 안 해버리면 그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그런 상황을 통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백신 효과 회피는 개선된 백신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또한 지금 코로나19에 개발된 백신들은 이런 그 유전적 변이에 대해서 아주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그렇게 백신을 업데이트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과천대학교 정재훈입니다. 요즘에 이재갑 교수님과 항상 마주칠 일이 너무 많아서 슬라이드가 안 겹치는 내용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이제 백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말고,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필요한 목표가 어디까지인지, 그 다음에 우리의 준비 상태는 어디까지인지 좀 점검하는 그런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네, 제가 원래는 이제 감염병 일은 다시는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었는데, 다시 이제 코비드가 유행하면서 감염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먼저 이제 2021년 1월 29일에 전국민 무료 접종 계획이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2월 달부터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19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 인력 5만에서 6만 명 정도, 그 다음에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접종 계획이 처음부터 좀 어긋나게 되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을 하고 초기에 가장 많이 접종하는 백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부 당국에서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서 일정이 많이 꼬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백신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는 백신의 효과성이고요. 한 가지는 백신의 안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효과가 떨어지면 안전하지 않은 백신이다, 아니면 안전성이 떨어지면 효과도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은 백신에 있어서 효과성과 안전성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효과가 좋은 백신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안전한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은 65세 이상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었었는데요. 근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은 65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서 그 논란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정부가 제시한 게 2021년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 보겠다라는 것을 정책적인 목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접종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전문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아무래도 접종 전문센터 같은 경우에는 mRNA 백신 위주의 접종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위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보관과 운송이 편리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이나 단백질 합성화원 백신 위주로 접종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2분기 백신 확보 전략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2월 달에 가지고 있는 백신은 코백스에서 조달된 화이자 백신 11만 회 정도,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7만 회 정도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1분기까지 접종하는 백신은 대부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과 화이자의 백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화이자가 100만 회 정도 추가로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4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이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2분기에 원래 도착하기로 한 백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그런 백신들인데, 이 백신의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 계획 발표에 따르면 2분기에 접종하셔야 되는 분이 약 1,150만 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데 백신 도입 일정이 확정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805만 명 분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부족한 물량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같은 것들에서 협의를 하면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정부 계획 같은 것들을 보다가 보면은 이제 분기라는 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1분기에서 1월 달도 1분기고 3월 달도 1분기고 2분기도 이제 4월 달도 2분기고 6월 달도 2분기인데, 결국은 우리가 대부분의 백신 같은 경우에 2분기에 접종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도착하는 시점이 대부분 보시면 5월 달에 좀 편중이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 이후에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이에 예방 접종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은 백신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에 백신 접종 속도를 잠깐 늦추거나 아니면은 백신 접종 대상을 좀 조정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게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접종 능력이 될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접종 능력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해도 불과 몇 달 만에 거의 전 국민 접종을 다 했거든요. 우리나라는 국토도 좁고 의료기관도 많고 전문적인 의료인도 많기 때문에 저는 접종 능력에 대해서는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전 국민 70% 접종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까지 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가지고 올 수 있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아까 이재갑 교수님 잘 정리해 주셨지만, 결국은 우리가 화이자든 모더나든 아스트라제네카든 얀센이든 노바백스든 우리가 도입된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충분한 효과가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효과는 충분하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이재갑 교수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지금 특히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지만,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백신들이 굉장히 효과가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1회 내지 2회 정도의 추가 접종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그 추가 접종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되어 있고 언제 공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확실한 계획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부분의 백신이 2회 접종으로 끝나지 않을 게 자명한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3회나 4회까지 접종을 갔을 때 그 접종 물량까지 지금 미리 확보가 되어 있고 아니면 미리 회사랑 컨택이 되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좀 보여드리면요, 이스라엘 데이터는 너무나 유명하고 이제 자명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거의 전 국민에게 이제 접종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접종 데이터가 나오면서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 또는 코비드19의 종식이라는 게 가능한 목표구나라는 것들을 굉장히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접종하고 나면 효과가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2회 접종하고 나면 감염 예방 92%, 유증상 감염 예방 94%
84%, 입원 예방 87%, 중증 질환 예방 92% 효과를 보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서의 확산 추세도 굉장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정말 백신 접종을 빠르게 잘 시행을 하면 코로나19라는 것이 완전히 종식 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65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가 사용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의 결정적인 데이터가 영국의 데이터인데요.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두 종류의 위주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에 대해서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인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훨씬 더 많이 맞춰드렸습니다. 화이자 백신보다. 그래서 결국은 영국, 스코틀랜드와 본토의 데이터를 합쳐보면은 거의 1000만 명 단위의 접종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 1000만 명 단위의 접종 데이터를 나중에 분석해서 봤더니 결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2회 접종 이후의 데이터는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1회 접종 데이터까지 봤을 때에도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모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제 그런 결론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별로 분석을 했을 때에도 결국은 이제 접종하고 나면 아스트라제네카든 화이자든 뭐 84%, 85% 정도의 1회 접종에도 입원 예방 효과가 있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연령층에 대해서도 결국은 굉장히 80%대의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 효과를 2회 접종을 추가적으로 해주면은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결과인데요. 이제 조금 안 좋은 소식인데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결국은 우리가 남아프리카 변이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그저께 발표가 된 상태고요. 결국은 이 결과가 말하는 것은 2회 접종 분량을 우리가 확보한다는 것으로 백신 확보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11월까지 70% 접종이라는 목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접종률이 훨씬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러시아 백신들도 처음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개발된 백신들에 대해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자료를 살펴보면 러시아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들도 굉장히 쓸만하겠구나라는 그 정도는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건데요. 예전에는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하면 저희 전문의 시험 칠 때 나오는 그런 단어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 국민이 알고 계시는 단어죠. 감염 재생산수. 그런데 감염 재생산수 중에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슬라이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기초감염 재생산수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뭐냐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바이러스가 퍼지기 이상적인 상태에서 확진자 한 명을 가만히 놔뒀을 때 새로운 확진자가 몇 명이 생기냐, 그걸 우리가 기초감염 재생산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왜 중요하냐면요,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집단 면역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2라고 하는 건요, 제가 확진자라고 하면 제가 가만히 놔뒀을 때 2명의 새로운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3이라면 3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가 2명의 확진자를 새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2명 중에 만약 1명이 백신 접종을 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1명한테밖에 옮길 수가 없겠죠. 그러고 옮기고 난 다음에 저는 나아버리면 그 사회에는 확진자가 1명씩밖에 계속 없는 겁니다. 환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확진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집단 면역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3이 되면요, 3명 중에 2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1명한테밖에 못 옮기는 겁니다. 4면은 4명 중에 3명이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지 제가 1명한테밖에 못 옮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획득해야 되는 면역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표가 굉장히 지금은 좀 전망이 좀 안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가 대표적인 논문이 이제 우리가 기초감염 재생산수는 실제로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상적인 상태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잘 퍼질 수 있는 상태에서 몇 명한테 퍼지는지를 측정하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간접적인 방법으로 추산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작년 여름쯤에 나왔던 값이 얼마 정도였냐면 3에서 3.5 정도였습니다. 3에서 3.5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3명 중에 2명 정도, 3.5명 중에 2.5명 정도가 면역을 가지고 있으면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70% 정도 됩니다. 전 국민의 70%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유행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 값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있고, 지금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전파 능력이 높아지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전파 능력이 59에서 74% 정도 이제 전파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 능력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초 감염 재생산수가 50에서 70%로 바로 뻥튀기 되는 건 아닙니다. 바로 뻥튀기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3.5보다 최소한 20에서 30% 정도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저희의 예상되는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4.5에서 5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면요. 그러면 기초감염 재생산수가 5라는 의미는 뭐냐면 국민 5명 중에 4명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4명이 면역이 획득이 되어 있어야지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5라면 정부가 제시한 목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접종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11월까지 70%라는 것은 정부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까지 70% 접종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문제는 11월까지 성인 인구 70% 아니면 전 국민의 70%에 대해서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충분한 수준이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집단 면역 비율을 우리가 70% 그리고 접종률 70%가 일종의 우리가 정책적인 목표처럼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책적인 목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백신 접종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집단 면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건 뭐냐면, 면역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백신 접종만으로 면역 획득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감염되고 나서 나았게 되면 그 사람도 면역을 획득해서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방역이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조사를 해보면 전 국민의 약 1% 정도만 감염되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브라질이나 굉장히 유행이 심각했던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 나라들은 전 국민의 25% 정도가 감염이 되었었거든요. 그럼 백신 접종하지 않아도 집단 면역 수준의 4분의 1 정도는 그냥 깔고 가는 겁니다. 그런 나라들은 깔고 가는 거에서 접종률이 40에서 50%까지 올라가면 집단 면역에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저에 가지고 있는 감염률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집단 면역 수준이 70%든 80%든 그걸 순전히 백신만으로 우리가 다 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이 다른 나라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이고 빠르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백신 접종률은 곧 집단 면역 형성 비율이 아닙니다. 백신 효과라는 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0.9 또는 0.95를 곱해야지 집단 면역의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사실상 우리나라 성인 인구가 거의 모두가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화이자는 16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는 18세 이상에 대해서 승인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16세 미만 인구가 우리나라에서 15% 정도 됩니다. 근데 거기는 접종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럼 전 국민 중에 15%는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감안을 하면 남은 사람은 85%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신의 효과가 100%가 아닌 걸 감안을 하면 결국은 거의 전 국민이 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접종 속도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접종률이 높다라는 건 잘 알고 계실 텐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초기에 접종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느린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하루에 거의 200만 도즈 가까이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예상을 보니까 올해 7월 내지 8월 정도 되면 미국이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 속도나 백신 확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사실 늦게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확보가 굉장히 뒤처져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한데, 백신 접종률에서 중요한 건 백신 확보도 중요하지만 백신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뢰도 중요한데 이제 신뢰성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 세계들의 접종률 변화를 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접종 시작한다고 해서 절대 유행이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한다는 건 말 그대로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 백신 접종이 확산 방지에 효과를 미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십 퍼센트 이상의 접종률이 필요하고, 그 몇십 퍼센트의 접종률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지나야지 확실한 감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의 사례인데요. 이스라엘이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급격하게 접종이 이루어졌는데 접종 처음에 진행되는 거랑 유행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 떨어지는 양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충분한 양을 접종했다고 해서 바로 유행이 감소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달 전만 해도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데 유행이 지속되나요? 라는 그런 의문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접종을 2회까지 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야지 완전하게 면역이 형성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백신에 안 맞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뭐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집단에서 일어난 유행은 어떻게든 통제할 수 없다. 그리고 몇 달 정도 기다리면 효과가 완전히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까지 데이터를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3차 유행 직전에 3차 유행 시작하기 전 정도의 발생 수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접종을 정말 빨리 충분히 많이 해주면 유행 통제가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요. 보조 이 세로축의 스케일이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기 100이거든요. 100인데 여기는 뭐 6, 10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보면은 우리가 결국은 처음에 조금 접종한다고 해서 그거는 유행 통제나 확산 방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오는 길에 이제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제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가 혈전 관련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접종을 중단했고, 중단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전 첫 번째는 뭐냐면 유럽 국가에 처해 있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유럽 국가는 대부분 인구 100명당 10명 정도의 접종률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10명 정도 10도주 정도는 접종을 했고요. 그 말은 뭐냐면 가장 위험하고 필수적인 집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접종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유럽 각 국가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보급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유럽에 공급하기로 한 분량보다 굉장히 축소를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유럽 국가의 대부분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기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은 상태라서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중단하더라도 전체 백신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거의 지장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잠깐 쉬고 신뢰성을 확보한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는 바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확보되고 있는 백신의 대부분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전체 백신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중단된 백신은 다시 또 재개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접종의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스라엘 보면은 백신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요, 파란색 선이 나이 드신 분들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안전하세요. 백신 접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덜 돌아가시고요, 병원 입원도 덜 하시고요, 덜 아프시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거의 확실한 효과를 우리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예방접종 우선순위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부터 접종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전체 확진자 중에 80세 이상이 5% 정도 되거든요. 전체 사망자 중에 55%가 80세 이상이시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접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관 어렵고 이제 운송 어렵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잘 아실 거라서 빨리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우리가 백신 보급보다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인데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런 쪽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작년에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하자마자 접종 후 사망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횡단성 척수염 논란이 있었고, 혈전 관련 논란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대응하고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절실한데, 이게 의료인들도 처음에 이런 소식을 들으면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요즘에 카톡으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생겼다는데 나 내일 접종하는데 맞아도 돼? 제 친구들이 엄청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하도 답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카톡에 모범 답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복붙해서 그냥 바로 붙여주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모든 날 동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어요. 모든 날 동시에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의 보도 행태나 아니면 우리가 문제가 제기하는 행태라면은 접종하고 일주일 동안 전국에 아무도 안 돌아가시고 아무도 문제가 없으시고 아무도 안 아프셔야 돼요. 근데 그런 일은 불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백신 접종 후에 이상 반응 신고나 아니면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이런 질환들이 어느 정도의 빈도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망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만, 하지만 인구 집단 전체로 보면 결국은 누군가는 태어나고 누군가는 돌아가시고 누군가는 아프시고 편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비율을 보다 우리가 접종하고 나서 더 늘어났다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저에 있는 비율보다 그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똑같거나 감소하였다면 그거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름을 굉장히 자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면 우리가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꺼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아직까지 그런 준비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만드는데 한 달 내지 2달 정도 걸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느린 면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이런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아무래도 이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한 번 소식이 있을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문자 보내고 확인하고 뉴스 보고 그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항상 이런 사망과 질병 같은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동요가 덜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우 드문 이상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있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평상시 얼마 생기냐, 평상시 얼마 생기는 것 대비 지금이 발생률이 늘어났냐 줄어들었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 같은 학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학자들을 드리고 이재갑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뭐 지령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저희는 굉장히 학술적인 입장에서 전문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평가를 믿어주시고 이제 접종에 나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